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10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채권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시험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이제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에 대해서 채권 양도에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승낙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즉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3번 채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인만 통지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죠. 3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당사자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유효하고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 즉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압류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라도, 즉 압류 채권자가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겠죠.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 6번. 채권 양도는 담보 또는 추심의 목적의 양도로 추정되며 채무 변제에 가름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담보 또는 추심 목적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거는 대물 변제를 의미하는 거죠. 대물 변제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추정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물 변제가 돼버리면 이제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추정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7번입니다.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는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념의 통지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미리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채권 양도 후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력이 없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면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양도의 사실은 채무자한테만 통지하면 되고요. 보증인한테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건 일단은 지우고요. 그 다른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다 확인해 놨죠? 예. 자, 다 확인했으면은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13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전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제 갑이 채권자가 되겠죠. 갑이 채권자가 되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이 채무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채권 전부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병은 채권 양수인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을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 갑의 채권자 정, 갑의 채권자 정은 을에 대한 채권, 요 채권을 편의상 A 채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갑의 채권자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 및 전부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권 양도와 그 이제 채권 양도 통지서도 을한테 송달이 되었고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결정 정본이 을한테 도달했으니까 이 압류 및 전부 명령도 유효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9번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 명령이 같은 날 송달되었다면 병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병에게 양수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둘 다 대항력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채무액 전액, 양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도 전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또는 채권의 강제 집행이 있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 양수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정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병과 정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정에게 전부금을 지급해야 된다. 채권 전액을, 채무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비율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A 채권이 1억이다. 1억에 대해서 이제 1억 얘가 이제 병이 1억 채권 전액을 양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도 이 1억 채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병의 채권액이 1억이다. 그 다음에 정의 채권액이 2억이다. 이런 경우에 이걸 나눠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병도 1억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 1억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0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병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할 수 있다. 병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 및 전부 명령과 채권 양도가 동시에 도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채권 양도와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을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양수금을 지급했는데 보니까 채권 양도가 무효였다. 그러면은 결국은 압류 전부 명령 채권자에게 다시 한번 이행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 공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집행 공탁이 있습니다. 집행 공탁은 이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하거나 채무자가 또 강제 집행 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공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집행 공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무 소멸의 원인으로서 공부했던 변제 공탁, 그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탁은 변제 공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탁을 할 수 있다. 11번 맞는 말이 되겠죠. 12번 을이 병에게 양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 정은 병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은 병에게 1대 2의 비율로 이제 병이 만약에 1억을 모두 다 수령을 했다면은 그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병과 정이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로 병과 정에게 귀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정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은 병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갑이 무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이제 갑이 병한테도 채권을 양도하고 또 갑이 무한테도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병과 무의 우열은
이제 병과 채권 이중 양도의 경우에 제3자한테 누가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양도 통지서상의 확정일자의 선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양도 통지,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통지가 이루어진 날. 근데 도달한 날 어느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채권의 우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3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13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의 성질,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이 이제 그 양수인한테 이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그런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고요. 법률의 규정에서 양도되는 경우도 있겠죠. 상속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채권이 이전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이전과 계약 이전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임차권의 양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채권의 양도처럼 취급이 되지만은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한테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과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계약 당사자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그대로 이제 이전되는데,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그 채권, 당사자에게 발생한 채권 중에 하나가 양수인한테 이전되는 것 뿐이죠. 채권 양도의 유형은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심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에 가름하는 채권 양도, 대물 변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물 변제, 그러니까 변제에 가름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양도됐다기보다는 추심 목적으로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됐다라는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인데요. 지명채권의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도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질상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작위 채권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되는 채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습 채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변경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까도 문제 나왔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임차권 같이 인적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요.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경우에 이제 병에게 이제 매수인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둘 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라고, 중간생략 등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직접 이제 갑이 병에게 중간생략 등기를 해주는 것을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이 직접 갑에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갑과 병 사이에도, 그러니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서도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결국 병이 갑에게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갑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은 중간승낙 등기 합의의 기초에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병이 직접 갑에게 중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에 따르든지 이 첫 번째 방법에 따르든지 두 번째 방법에 따르든지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승낙 등기 합의에 따라서 병이 직접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도 갑의 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갑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갑의 그 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를 기초로 해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갑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채권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제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금지 특약을 하는 경우,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한테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이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선의이고 또 선의인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3자인 병에 대해서는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악의이거나 선의이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한테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해서 병이 채권을 양수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채무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재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이런 보상급여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그 당사자한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있는 이제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 채권이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의인 경우라면은, 선의이고 또 중과실이 없다라면은 이 병에 대해서는 그 이제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고요. 전득자가 악이어도 이 경우에 병이 선의이고 악인데 이 병이 A 채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양도된 채권을 A 채권인데 이 병이 A 채권을 다시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정은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병이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병한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이유로 해서 채권 양도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면은 병이 다시 정한테 넘긴 경우에도 정이 비록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에게도 역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으로 인해서 채권 양도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면은 병이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병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병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병이 선인 경우라면은 정이 악이어도 정은 역시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라면은 전득자가 선의이며 또 선의인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병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정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에 대해서는 양도금지 특약을 또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금지 특약의 경우에는 이제 양수인이나
전득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의이거나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갑과 을이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도 갑의 채권자 병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병은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는 유효하게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와 추심 전부 명령을 받는다면 A 채권은 병한테 귀속이 되게 되겠죠. 병한테 귀속이 되겠죠. 즉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병은 유효하게 전부 명령을 받아서 A 채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금지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채권자가 그러면은 A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압류된 채권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갑의 채권자가 이제 갑의 채권자인 병이 이 A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 당사자들의 처분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즉 갑이 이 압류된 채권을 면제해 준다든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변제한다든지 그 변제를 수령한다든지 이렇게 채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들이 다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채권이 압류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채권은 양도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근데 비록 이 채권이 압류됐다 할지라도 이제 갑의 다른 채권자 정, 뭐 예를 들면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있으면은 이 정도 역시 A 채권을 또 압류할 수는 있어요. 압류가 경합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압류가 경합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안 되고요.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안 되고요. 이제 이 A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도 강제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절차에 의해서 이제 채권자들이 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는 압류 및 전부, 압류 및 추심 또는 배당 절차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또 압류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채권자 중에 한 명이 뭐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는 배당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이제 압류한 채권자 한 명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안 된다. 만약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자, 가압류된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병이 그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을 집행 권한이 있는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가압류된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압류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금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에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이제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성, 그 다음에 양도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양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 양도하는 계약. 이 채권 양도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권이 양도되니까 그냥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채권이 양도되겠죠. 다만 이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즉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대항 요건이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 양수인이라고 하는 점을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또는 제3자한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A 채권이 병한테 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또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 채권의 강제 집행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제3자에게도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냐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양수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와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통지와 승낙이 이제 없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갑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을이 승낙의 승낙을 하게 되면은 승낙의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병은 을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해서 채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없다 할지라도 을은 병이 양수인임을 주장하고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승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채권 양수인이다라고 하는 걸 승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통지와 승낙이 없더라도 을은 병에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는데요. 제3자에 대해서 채권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3자한테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통지와 승낙이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그 문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그 일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확정 일자 자체는 그 시점에 그 문서가 존재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이 확정 일자의 선호에 의해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시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와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 이 통지와 승낙이 이루어진 날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확정 일자의 앞뒤가 이제 먼저 확정일자가 빠르냐 늦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확정일자에 있는 문서가 누가 더 빨리 도달했느냐, 누구의 통지가 더 빨리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의 우열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뭐 이제 통지와 승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채권 양도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전체적으로 책을 이제 꼼꼼히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의 앞에 이제 법률 사실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법률 효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법률 사실들은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고 이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들이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이제 그 관계들이 성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앞부분 권리 변동 부분에서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들 중에 법률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용태와 사건 이렇게 구분하고 용태 중에서도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뭐 이런 식으로 쭉 분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표 중에서 하나가 이제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법률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통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지는 양도인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란 사람이 그 양도 통지에 의해서 채권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양수인이 넘겨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통지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출석시험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전 통지하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뭐 불이익하지 않다면은 사전 통지 자체가 허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경우에 그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즉 이제 양도나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채권 양수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인데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 즉 채무자 측에서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 그거는 이제 승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한테나 할 수 있겠죠. 자, 채권 양도와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와 승낙의 효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요, 이제 당연히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갑이 을에게, 또는 이제 갑이 채권자가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제 병이 채권 양수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했습니다. 자,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채권자가 갑이 아니고 병이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니까 병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을이 병한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유들, 뭐 계약의 무효라든지 또는 항변 사유라든지 계약의 무효 등을 비롯한 항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채권 양도인에 대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갖고 있거나 변제 항변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무효 취소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항변 사유를 그대로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이제 을이 이제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인데 을이 또 반대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 통지 전에, 양도 통지 후에 이 채권이 발생했다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은 을은 그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와 상계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을이 이제 채권 양도가 통지되기 전부터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채권이, 그러니까 요걸 편의상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수동채권, 자동채권이란 표현을 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요걸 A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B채권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상계를 하는 거니까 B채권은 자동채권이 되고 A채권은 을의 입장에서 수동채권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갑이 이 A채권을 병한테 양도한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을은 만약에 이 B채권을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갑에 대해서 취득했다면은, 그럼 을은 병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A채권과 B채권이 상계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즉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항변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실제로 양도가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갑과 병 사이에 실제로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갑이 채권 양도를 통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통지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의 효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페이지가 여러분들 나뉜 거 보이죠? 승낙의 효력입니다. 승낙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승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한 승낙이 있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항변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양도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들을 양수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면은 즉 채권 양도를 승낙하는데 내가 뭐 항변권이 있다든지 뭐 그런 항변 사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수인이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서 항변권을 갖고 있다, 항변을 할 수 있다,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양도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채무자가 있고 병에게 채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근데 이제 채무자 을이 이제 채권 양도를 갑이나 또는 병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병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이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이 비록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병이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항변 사유를 갖고 있다, 항변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을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역시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의 요건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자에 대한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같은 거를 살펴봤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그 상계 문제, 채권 양도와 상계의 문제, 그 다음 또 양도 통지가 여러 개 있었을 경우에 그 양도 통지 간의 경합이 있었을 경우에 그 경합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이제 채권 양도가 된 경우에 상계 문제와 그 다음에 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채권 양도와 상계입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채권 양수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양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하고 뭐 이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지를 하거나 승낙이 있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을도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걸 이제 비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A채권의 채무자는 을이고요. B채권의 채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 B채권이 있는데 이게 상계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양도가 되지 않았다면 뭐 A와 B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면은 변제이가 모두 다 도래하고 동종의 금전 채권이고 그 다음에 변제이가 도래했다면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상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을이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B채권만 변제액에 도달하면은 일단 상계 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을 같은 경우에는 이 A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잖아요. 채무인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변제의가 도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A채권의 변제기가 6월 1일 날이고 B채권의 변제기가 5월 1일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5월 1일만 일단 B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면은 을은 상계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6월 1일 날이 변제기라 할지라도 변제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5월 1일 날 그냥 변제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을은 5월 1일이 되면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B채권의 변제기가 7월 1일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상계 적상이 되려면은 7월 1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B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계하려면은 7월 1일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전에 이제 이 A채권에 대해서 갑이 먼저 강제 집행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6월 1일 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해서 강제 집행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한 달 사이기 때문에 너무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그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이게 2019년도 6월 1일 날인데 이 채권은 2020년 7월 1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은 을은 상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2019년 6월 1일 날 A 채권이 먼저 변제기에 도래하니까 갑은 그 이제 2020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2019년 6월 1일이 지나가면은 바로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제기 비해 채권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좀 더 느리다면은 그러면은 상계할 수 있는 그 기대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A 채권의 변제기가 더 늦다면은 즉 B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은 을은 상계를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A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계 부분을 공부할 때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채권이 압류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 변제기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변제기를 비교해서 변제기가 더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상계가 허용되기도 하고 상계가 허용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변제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갑이 A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병한테 양수했을 경우에 이제 병한테 양수했을 경우에 이제 양수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병이 을한테. 그럴 때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B채권을 가지고 병한테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니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경우 아니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을이 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A 채권도 변제기에 도래했고 B 채권도 변제기에 도래해서 을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을은 상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두 번째, 양도 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아직 채권 양도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데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즉 병이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A 채권과 B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제 B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 채권은 언제든지 변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 이제 있었을 경우, 즉 을이 갑에 대해서 B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B 채권이 양도 통지 이전에 B채권이 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변제기가 문제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A 채권이 압류됐다라고 하는 경우, 뭐 이제 압류된 다음에 추심으로 가든지 전부로 가든지 강제 집행으로 가겠죠. 전부로 갈 텐데 어쨌든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상계 부분에서 공부할 때 만약에 A 채권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B가 상계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압류되기 전에 B 채권을 을이 갑한테 취득했었고 그 다음에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르다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A 채권 변제기와 B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동시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B 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은 A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A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도록 해서 상계할 수 있잖아요. 상계 적상 상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 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했고 일단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A채권과 B채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A채권의 변제기가 B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상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A채권이 이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A채권과 B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늦다면은 상기할 수 있지만은 같거나 늦다면은 상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은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A채권과 B채권의 변제기를 묻지 않고 을의 상계에 대한 을이 이제 상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A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A채권이 양도된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더 유리해요? A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A채권에 대한 압류가 된 경우에. 자, 압류된 경우에는 이 압류 채권자가 결국은 나중에 압류 채권자가 전부 채권자가 되거나 추심 채권자가 되겠죠. 그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상계의 기대를 갖고 있는 채무자 사이에서 이 두 사람 간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즉 비록 A 채권의 변제기가 B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더라도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을이 더 유리해요.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을이 더 유리해요. 네.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더 빠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양수인과 채무자를 비교하면은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교할 때보다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을 때가 채무자가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건 강제 집행을 하는 채권자인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의 의사에 의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의사에 의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의해서 을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저해되면 안 된다, 침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을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이 B채권을 채권 양도 전에 취득했다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이상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권법, 그러니까 이제 계약법 1에서 그 채무의 소멸 원인 중에 상계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상계 부분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 상계가 어떻게 허용이 될 것인가 여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 그 채무의 소멸 부분 중에 상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했었고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양도 후에 B채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 B채권이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양도 당시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은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을이 갑한테 B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B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을은 상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도 통지가 있은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B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병에 대해서 상계 양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B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채권 양도 통지 전에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 B채권과 A채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이다 라고 하는 거.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변제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갑이 도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급인입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지금 수급인이 여러분들 아까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바꿀게요. 이거를.
얘를 수급인이라고 그러고 채권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도급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도급계약상에 을이 갑한테 뭐 건물을 짓거나 뭐 공사를 부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도급인이 이제 을한테 이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을 합니다. 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니까 결과적으로 수급인이 을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공사대금 채권을 A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A채권을 수급인이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A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 양도 계약에 의해서 A채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하자로 인해서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채권이 양도된 시점이 언제냐?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시점은 뭐 예를 들면 5월 1일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뭐 7월 1일 날이었어요. 자, 7월 1일 날이면은 손해배상 채권이 뒤에 발생한 거잖아요. 손해배상 채권이 이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시점, 이게 양도된 시점입니다. 양도된 시점보다 뒤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채권을 이걸 B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B채권을 A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양도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A채권과 B채권을 상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채무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요 채무와 요 채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A채권과 B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것은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거죠.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A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B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을 같은 경우 갑이 이제 을한테 뭐 이제 사자 보수를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을이 이제 갑한테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갑은 을한테 그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행양변을 할 수 있죠. 즉 뭐 예를 들면은 이 공사대금 채무가 1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 5천만 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그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5천만 원과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서로 상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B채권이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병이 양수한 A채권을 을한테 행사했을 경우에 을은 나중에 취득한 B채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병한테 상계 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외적으로 이제 그 양도 후에 B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이 A채권과 B채권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이고 동시에 이행되어야 되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B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되기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채권 그 상계 부분과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와 상계 부분인데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지워보면 설명을 할게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요.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얼마의 채권이 있냐면은 뭐 3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갑이 이 1억의 채권 중에서 이걸 A채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A채권 1억 그 다음에 B채권 3천만 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1억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만큼을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채권을 일부러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갑도 5천만 원의 채권자이고 병도 5천만 원의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이 5천만 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병이 5천만 원의 이행을 청구할 때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3천만 원의 채권을 을이 갑한테 대해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상계를 할 수 있잖아요. 상계가 가능한데 이 상계를 가능한 것을 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느냐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채권의 일부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을은 누구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뭐 이제 갑이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도 있고요. 병이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도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3천만 원을 상계해가지고 3천만 원이 없어지면 더 이상 상계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갑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도 있고 병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갑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 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통지의 경합 문제인데요. 이제 채권 양도통지가 경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이 채권 양수인이 되고요.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즉 갑이 채권을 병한테도 넘기고 또 정한테도 넘겼어요.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경합되는 경우, 자, 이제 갑이 병한테 대한 채권 양도도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했고, 갑이 정한테 채권을 양도하면서도 역시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병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는 뭐 이제 을한테 통지된 시점이 5월 1일 날 통지가 됐다. 그 다음에 병에 대한 통지는 뭐 6월 1일 날 통지가 됐다. 그럼 먼저 통지가 됐던 첫 번째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이게 이제 더 앞서게 되니까 당연히 병만이 다른 제3자의 관계에 대해서 병과 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병만이 채권 양수인이 되는 것이고요. 정은 채권 양수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앞서는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는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먼저 됐고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럼 정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즉 이제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을한테 먼저 도달해서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만이 유효한 경우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는 무효가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채권 양도 계약인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두 번째 채권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무효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무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채권 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니까요. 첫 번째 양도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양도 계약에 의해서 정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자, 무효가 됐는데 이것이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 무효였던 채권 양도 계약, 정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이거는 이제 병과 정이 둘 다 채권 양수인인 경우가 아니라 한 사람은 채권 양수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채권 압류 채권자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양수인이고요. 병이 양수인이고 그 다음에 정이 이제 채권자, 압류 채권자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 통지를 하게 되고요.
양도 통지를 하게 되고, 압류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결정서가 이제 송달이 되죠. 결정서가 송달이 됩니다. 결정서가 송달이 되는데, 자, 그 채권 압류 통지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와 그 다음에 압류 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압류 채권자가 우선할 수도 있고 채권 양수인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즉 정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이제 압류 결정서가 먼저 을한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가 있었으니까, 압류된다 하면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에 대한 압류 결정서가 먼저 송달된 다음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무효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람이 정이 병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병이 채권 양수인이라는 것을 정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압류 채권자 이외의 관계에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압류된 이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병이 자신의 채권 양수인, 자신이 채권 양수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됐을 경우에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그 양수인이 더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것은 채권 양도와 채권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 결정서가 먼저 도달했는지 채권 양도 통지서가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양수인이 우선할 수도, 그러니까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은 양수인이 우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류 결정서가 먼저 도달했다라고 한다면은 압류 채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 양도는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서로 이제 그 누군가가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은, 즉 이제 병과 정이 채권 양도를 통지를 하거나, 이제 병이 채권 양도를 통지하거나 결정서가 송달돼야 되는데, 통지서와 결정서가, 압류 결정서가 동시에 도달한 겁니다. 을한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아니면 이제 지금 두 번째를 설명한 거죠. 지금 가압류 채권자, 압류와 가압류 채권자가 동시에 도달했거나, 또는 첫 번째 양도 통지서, 두 번째 이제 정의, 이제 이 두 번째 채권 양도라고 생각하면요, 두 번째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자, 병과 정이 이중으로 채권 양도를 받고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와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동일한 날 도달되었다. 동시에 도달되었다. 또는 이제 병이 채권 양수인이고 정이 채권에 대한 그 압류 채권자이다라고 했는데, 그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와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서가 동시에 을한테 송달된 경우, 을한테 도달한 경우, 그런 경우 둘 다 똑같이 취급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우열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채권의 이중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병과 정이 채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류 채권자와 양수인이 동수인인 경우, 이제 병과 정이, 이제 그 정이 압류 채권자로서 이제 양수인과 동수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우열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양수인도 모두 채권 이제 전액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정도 채권 전액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뭐 채권의 이중 양도가 있었다든지, 또는 채권에 대한 그 이제 압류나 전부 명령이 있었다든지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병에 대한 변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뭐 채권 양도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정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 부절하는 사람이 먼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그 청구한 사람에게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양수금이나
또 뭐 압류 및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 전부금이나 추심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즉 을은 이중으로 채권 양도가 돼 있거나 양도된 채권이 강제 집행되었다는 것만 이유로 해서 각각의 채권자들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채무자는 이제 을은 자기의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다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누가 뭐 예를 들면 정이 먼저 부지런해서 정이 먼저 을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병과 정은 자신의 채권 가액에 비례해서 병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병과 정이 채권액이 1대1이라고 한다면은 병은 자기가 받은 것의 절반을 정한테 돌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이제 아까 순위가 동일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양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둘 다 이제 확정일자 없는 통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제 채권 송달 말고 병에 대한 채권 양도도 또는 정에 대한 채권 양도도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먼저 승낙이 앞서는 통지나 승낙이 먼저 앞서는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당사자든지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하거나 승낙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도달 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더 우선하겠죠. 근데 둘 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각각에 대해서 둘 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그런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채권 양도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채권 양도와 상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양도 통지의 경합 이 부분은 사례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판결들을 참고 판례들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참고 판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관련 판례들, 참조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결인데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물권법 공부할 때 나온 내용일 텐데요.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이 종료할 거를 조건으로 해서 뭐 장래의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이행 과정에 신뢰 관계가 따르므로 따르기 때문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채권 양도가 효력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이제 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제 이게 법조문의 내용인 거죠. 자, 근데 그 문헌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 채권 양도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승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양수인이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양도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이제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항변 차당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채권 양도 부분에서는 악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악의의 제3자뿐만이 아니라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뿐만이 아니라 또는 선이더라도 중과실 있는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판결인데요.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양수인이 악이더라도 전득자가 뭐 아니라면은 즉 전득자가 선이고 중과실이 없다면은 전득자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수인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전득자가 악의이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4번 판결인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다 뭐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겠지만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전부 명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전부 명령이라든지 또는 추심 명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아까 한 것처럼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A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 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의 채권자인 병, 이제 이거는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의 채권자인 병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사람은 정이라는 사람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의 사이에는 A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병이 선이냐 악이냐와 상관없이 병은 악이더라도, 그러니까 병과 정이 악이더라도 병은 집행 채권자로서 이 A 채권에 대해서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유효하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즉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의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유효하게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채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병과 정이 둘 다 악인 경우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이 A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5번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양도금지 특약이 합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자, 그리고 다음 판결 한번 볼까요?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도를 할 수 있고 양도가 유효하긴 하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게 되면 채권 양도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채무자가 다시 또 이중 지급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도 받을 수 있지만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이중 변제 위험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공탁을 해두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결, 7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입니다.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임금 채권 자체가. 그리고 강제 집행도 절반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죠. 자, 그런데 임금 채권의 양도가 허용됐다고 하지만은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는 가능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판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채권 양도는 유효한데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접 지급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데요. 채무자의 승낙과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 이제 채무자의 승낙과 채권 양도의 상계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 적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 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두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제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그러니까 양수인이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역시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그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그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다면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하였다면 상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양수인이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겠죠. 근데 원심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심리를 해봐라 라고 이제 그 파기환송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논리.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 적당 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둘 다 이제 그 자동채권을 먼저 취득했다. 이제 승낙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우에는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 적상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건 변제액이 비교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일단은 자동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승낙 전에 발생했고 그 이후에 상계 적상에 이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늦다면은 그럼 상계할 수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상계 적상 상태만 생기면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이제 그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제 채권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듯이 채무의 소멸 부분에서 상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부분들이 이제 상계 부분들은 두고두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이번에 공부할 때 좀 미리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결. 가압류된 경우에, 아까도 가압류된 경우에는 아직 뭐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제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그게 이제 압류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 이제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되겠지만은 그 이제 압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가압류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 양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이제 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판결입니다. 10번 판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상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B 채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갑이 병에게 A 채권을 양도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 세 가지 경우를 봐야 될 텐데,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대항 요건, 양도와 통지와 승낙 요건 이후에 비채권을 취득했다. 을이 이제 비채권을 취득했다. 이건 상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계가 무조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대항 요건,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이 있기 전에 대항 요건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 있으면은 이건 뭐 당연히 상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항 요건 이전에 비채권을 취득한 경우, 비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 상계가 가능하게 되겠죠.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것과 요것은, 그러니까 대항 요건 이전에 비채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기만 하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경우에만 상계가 안 되는 경우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세 번째 경우, 이제 대항 요건 이후에, 이 첫 번째 경우, 대항 요건을 이제 갖춘 이후에 비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기본적인 이 비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A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A채권과 B채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 판결은 좀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제 이 비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그 법률 관계가,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즉 비채권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A채권과 B채권에 대해서 동시행 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A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A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B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B채권도 이제
B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로 A와 B가 동시에 이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갑을 주장할 수도 있고, 갑이 주장할 수도 있고, 을이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동시행위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채권과 B채권은 서로 같이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동시행위 항변권보다는 이 A채권과 B채권 부분은 서로 그 범위 내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계되어서 없어져야 될 관계이다. 되어야 되는 관계니까 한쪽만 먼저 이행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채권의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비록 B채권이 이제 채권 양도 통지 이후에 B채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도 상계항변을 병한테 할 수 있다. 을은 병한테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도급계약에 관련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도급계약에 의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됐다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한다라고 하는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상계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이 계약법 위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고요. 그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상계 공부할 때 요 A채권이 압류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는 채권 양도를 공부하니까 A채권이 양도된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A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도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B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A채권과 B채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B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압류 이전에 성립해 있다면은 그러면은 비록 B채권이 A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 상계의 경우에 이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지급금지된 경우, 지급금지됐다는 게 압류된 거죠. 그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걸 다시 한번 좀 지우고서 설명을 할게요. 자, 갑이 을이 있고 이제 이게 채권자인데 A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 B 채권이 있고 근데 갑의 채권자가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와 상관없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설명을 일단 좀 한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갑의 채권자가 A 채권에 대해서 A 채권을 압류했다 라고 했을 때 을이 이제 이제 압류된 다음에 전부 명령을 하거나 추식 명령을 신청했을 때 요걸 이제 채권자를 병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병이라는 채권자가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식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부금을 청구하거나 추징금을 청구할 때 을이 전부금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아까 채권 양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눠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압류 이후에 B채권이 발생. 이건 상계 가능합니까? 상계가 안 됩니까? 압류 이후에 B채권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상계가 안 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던 경우.
압류 이전에 변제기가 더 도래해서 또는 뭐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든지 그래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하죠. 자, 세 번째 경우.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는데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압류 이전에 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압류 이전에 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세 번째 경우는 변제기를 비교해야 되죠. B의 변제기가 더 빠른가 A의 변제기가 더 빠른가를 비교해봐서 A와 B의 변제기가 같거나 또는 B의 변제기가 더 빠르면 상계할 수 있고 A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은 그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첫 번째 경우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야 되죠. 채권 양도, 지금 여기서는 병이 이제 압류 채권자이지만은 만약에 갑이 A 채권을 병한테 넘겼을 때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달라지는 게 어떤 경우예요? 채권 양도,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첫 번째, 양도 이후에 비채권이 발생하면 상계 안 되죠. 두 번째, 양도, 이제 이거를 양도라는 말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 언제든지 상계 가능하죠. 근데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는데 양도 이전에 비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압류의 경우에는 뭘 해요? 압류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죠. 근데 양도의 경우에는 변제기 비교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권 양도하고 압류하고 비슷비슷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같이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건 뭐예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 비록 양도 이후에 비채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B채권과 A채권이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고 또는 B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양도 이전에 성립했다면은 그러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의 경우에도 만약에 B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B채권과 A채권이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B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A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존재했다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설명들이 압류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즉 양도 이후에 또는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도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고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그 전에 존재했다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상계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건 물론 이제 상계에 관련된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그 상계 범위가 적용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계약법 1의 문제이니까 이 계약법 2에서 그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채권 양도와 상계를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제 그 수송채권에 대한 지급 금지, 즉 압류와 상계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관련시켜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11번 판결도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즉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채권 양수인이에요. 자, 양수인인데 이 양수인이 채권 양수인이니까 뭐 채권 양도 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한다라는 합의만 있으면은 채권이 양도되는 거니까요. 다만 양수인이지만은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지나 승낙 전에는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런데 양수인이 채권 양수인의 입장에서 을한테 재판상에 청구를 한다.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느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느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재판상 청구한 것, 병이 비록 채무자한테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병이 채권자긴 하잖아요. 양수인이긴 하잖아요. 채권자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청구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만약에 변론 종결 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변론 종결 시까지 통지나 승낙이 없다면은 병은 을에게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을이 너 누구냐 뭐 채권 양수인이 맞느냐라고 채권 양수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통지나 승낙이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양수인의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지나 승낙이 없다면은 채권 양수인임을 을한테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변론 종결 시까지 통지나 승낙을 받아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비록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즉 통지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이 제기한 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마지막 판결은 여러분들 요거는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것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특히 채권 양도와 소멸시효 중단을 연결시켜서 문제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채권 양도에 관해서 혹시 이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그런 점 있으면은 내일 금요일 날 8시 줌 모임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살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준비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내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